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서울 대형병원 5곳의 전공의들이 오늘 아침 6시부터 모두 근무를 중단해 의료 대란이 우려됩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병원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오늘 아침 6시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5곳의 전공의는 모두 2,700여 명으로 이들이 집단 행동을 강행하면서 수술과 치료에서도 차질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빅5 병원 외에도 수도권과 지역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도 사직에 동참하고 있어서 오늘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의료 차질에 대비해서 정부와 각 병원이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술의 경우 평소의 절반에서 60% 정도 수준만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공의들은 오늘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낮 12시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가 공석이거나 전공의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수련병원에서도 내부 논의를 통해 참석한다면 젊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합쳐 힘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의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면허정지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각각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환자를 외면한 채 집단 사직서를 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 의료단체와 시민들의 불만이 높고 의사들 가운데서도 소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결국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이 기약 없이 줄줄이 밀리자 환자 단체들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생명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급하지 않은 수술이 있나요? 이게 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수술 과정을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살 확률을 걸고 수술 대기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책임을 찾도록 할 겁니다. 의사들 가운데서도 소신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윤 교수는 의협이 사실상 증원을 무조건 반대해왔으면서 정부가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지역 의료를 위한 의대생 배출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죽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몇 년 동안 논의를 해야 의협은 의대 증원에 동의를 해줄지 거꾸로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역시 의사들이 의사 증원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간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한 사례를 남겼던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 출신 전북도 공무원도 국민을 아프게 하거나 등지게 하는 집단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며 의협 회원님이 부끄럽다고 밝혔고 한 지역 병원장 역시 현재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면서 얘기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증원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죽어가는 환자보다 의사 보호가 먼저라는 식의 일부 전공의들의 막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향한 비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은 물론 의사 면허까지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실제 처분이 가능할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박탈까지 공언하며 엄포를 놓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맞수를 뒀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노려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집단적인 불법 행동이 이뤄졌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낸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계약 거부 또는 이제 계약 만료 또 이제 병원을 나가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집단 행동이다 위법할 수도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또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서를 되돌려보내거나 이메일과 문자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를 전자매체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본다 하더라도 의사들의 개개인 동의가 없으면 송달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정부는 이미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법적 검토를 마쳤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현행법상 최대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고 금고 이상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 추진에 맞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선 사태를 주도한 의사협회 지도부만 재판에 넘겨졌고 유무죄 판단도 때마다 달랐습니다. 지난 2020년 세 번째 집단휴직 사태 당시 전공의 10명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해 형사 고발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취하하면서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선처가 집단 행동을 쉽게 여기는 의료계 문화를 강화했다며 과거와 같은 선처나 사후구제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도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못 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하면서 무더기 처벌 사태가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종로의 최재형 의원, 서울 중성동갑의 윤희숙 전 의원 등 단수공천 후보자들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재선의 김성원, 강기훈 의원과 초선인 박소영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한 13명을 단수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재배치 검토에 들어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의견을 타진한 뒤 이르면 오늘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 강남을에 나란히 공천을 신청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한 수도권 재배치가 관심인 가운데 공관위의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공천 심사 결과 발표가 보류된 수도권 등 격전지와 함께 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의 예비 후보들도 지역구 재배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개별 통보한 뒤 처음으로 국회 부의장인 4선의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혁백 공관위원장에서 의정활동 하위 20%라고 통보받았다며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거취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아직 생각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는데 탈당과 관련선 지도부와 소통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당의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했다는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평가 과정은 공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철저한 비공개, 독립적 운영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의정활동과 기여활동, 공약 이행 등 크게 4가지를 근거로 평가가 이뤄지며 결과는 오로지 평가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만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 선거운동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최고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한 이낙연 대표 측이 오늘까지 통합정당 잔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과 박원석 책임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선거 전권 위임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도 이준석 대표가 표결을 강행했다며 사실상 통합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직접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4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해 여야 대립이 첨예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문을 연 2월 국회는 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3, 4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10여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현안은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오는 29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여야는 현재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조정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쟁점 지역구를 둘러싼 대치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야당 우세인 경기 부천 등에서 의석을 줄이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기존까지 했던 모든 협상안을 처리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당 측에서요. 그래서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금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도 면목이 없고 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여부도 폭발력이 큰 사안입니다. 도대체 몇 달째 이러고 있는 겁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걸 연계해서 총선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검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특검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야 모두 총선 표심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선 만큼 2월 임시국회 기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 빈손 회기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직원들은 생활고로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골프장을 팔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박 회장은 매각 대금을 받고도 자신의 몫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박영우 회장은 2021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원 6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골프장 매각 대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적인 저희 골프장을 제가 매각을 하고요. 지금 골프장 매각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감 답변과 달리 임금 변제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회사에 빌려준 110억 원부터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이 직원들은 자녀 보험까지 해약해 생활비로 써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제 이름으로 지금 의료보험을 해서 그 병원을 다니시는데 지금 그거까지 체불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병원 다니시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 박 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박 회장을 임금체불 사태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매일 회사 경영 상황을 세세히 보고받는 등 실질적으로 그룹 운영 전반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체불임금 지급 계획 있으세요? 노동자들 할 말 없습니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이른바 취업 제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물류센터 지부 등은 어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며 쿠팡과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등 관계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물류센터 노동자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신청했습니다.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 수도권 전철 1호선 경원선이 개통 전 시험 운전 때부터
특정 전동차 운행 때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경원선 개통을 앞두고 시험 운전을 할 때도 이미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해 시운전을 할 때부터 이런 문제를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개통을 무리하게 서둘렀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측은 개통 전 시험 과정 중에 발생한 피뢰기 장애는 교체 뒤에 문제가 재발하지 않아 개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와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2달 연속 낙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9로 지난달 101.6보다 0.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연속 비관 흐름을 보이다가 12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다시 낙관으로 진입했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경찰 교통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한다라는 제목이 보이고요. 그 위로 경찰차 그림, 또 경찰차 교통사고 건수와 유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신호 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경찰차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건데요. 안전운전에 대한 경찰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경찰 측에서도 할 말은 있겠죠. 업무 특성상 긴급한 출동이 많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많고 또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경찰차 사고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통 전문가들은 그러한 특성을 이해한다면서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는 측면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차량으로 순찰하려는 문화가 확산하고 음주운전 차량 등을 개인이 무리하게 잡으려다가 과속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개 주민등록증, 이른바 개민증이 내일 첫 실물 발급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이 하나 실려 있는데요. 마치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크기와 또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면에는 개 증명사진과 동물 등록번호 15자리, 품종이나 성별, 그리고 보호자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코 주름 사진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문, 즉 개의 코 주름은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개마다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장에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개의 견적 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등록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려견 몸에 작은 칩을 심어야 한다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고요. 또 목걸이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앞으로 코 주름을 통해서 등록률을 높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 주름 기반 반려견 개체 식별 방법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이 돼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코 주름 기반 K개민증은 국제적 기준으로도 인정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국가별로 관련법이 재개정된다면 세계 곳곳에서 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의 깜짝 수교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쿠바 여행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쿠바에는 사파이어와 같이 푸르고 깨끗한 바라데로 해변, 또 독특한 풍광으로 유명한 아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해진 말레콘 해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커지자 여행업계도 새로운 여행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걸림돌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쿠바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에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진다는 걸 가장 큰 난관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는데 때문에 쿠바를 다녀온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인터뷰를 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하는 건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쿠바 직항편이 없다는 점도 여행지로 개발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멕시코 등 인접국을 경유해서 넘어가곤 하는데 왕복 5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단 8월에 멕시코 항공사를 통한 멕시코시티행 직항선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이 경우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엮어서 패키지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관광객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최근 미국 정치학회 회원들과 학자들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는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62.66점으로 14위에 올랐고요. 그 이후에 15위 우드로 윌슨, 16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보다 높은 순이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10.92점으로 꼴찌 45위에 자리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미국을 내전으로 몰아넣거나 위태롭게 했던 실패자들보다 순위가 더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조사 결과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트럼프를 몰아낸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다른 대통령의 순위도 궁금해지시죠? 최고 점수를 받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바로 93.87점의 에이브러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 시어도어 루즈벨트 순이었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7위에 자리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인 전 현직 대통령, 과연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집니다. 2월 2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벨리즈 선적의 화물선을 미사일로 공격했는데 선박이 크게 파손돼 선원들이 처음으로 배를 포기하고 탈출했습니다. 후티가 무인 잠수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미군이 밝힌 가운데 유럽연합은 홍해에서 화물선을 호위하는 군사작전을 승인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공격한 배는 벨리스 선적 화물선 루비마르호입니다. 영국에 등록돼 레바논 업체가 운영하는 화물선으로 아랍에미리트를 출항해 불가리아로 가던 중 아덴만에서 후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نتيجة الأضرار الكبيرة التي تعرضت لها السفينة فهي معرضة الآن للغرق في خليج عدن. 타고 있던 선원들은 배를 포기하고 전원 지부티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는 지난해 11월부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30여 차례 공격했지만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탈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후티는 또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해 아덴으로 가던 그리스 선적 화물선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주말 홍해에서 후티의 공격을 5차례 요격했는데 이 중 하나가 무인 잠수정에 의한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에서 무인 잠수정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홍해에서의 군사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작전명 아스피데스, 고대 그리스어로 방패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가 현장 작전 사령관을 파견하고 작전본부는 그리스에 마련됩니다. Es war mir wichtig, dass wir diese Mission auf den Weg bringen, weil sie einen Schutz unserer eigenen Seefahrt bedeutet, aber vor allen Dingen deutlich macht, dass wir als internationale Gemeinschaft bei Angriffen, Terrorangriffen auf die Freiheit der Seewege gemeinsam zusammenstehen. 다만 후티 근거지인 예멘을 직접 타격하고 있는 미군과 영국군의 번영의 수호자 작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후티의 공격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것이 작전 목표라며 육상에서는 어떤 작전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러시아 감옥에서 갑자기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남편의 죽음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나야는 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같이 밝히고 푸틴은 남편뿐 아니라 자유와 미래의 희망도 함께 없애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발나야는 누가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해 러시아를 제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외교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는 제재를 포함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러시아의 나발니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야당 지도자인 나발니의 죽음과 자신의 재판을 연결지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헤일리는 트럼프와 푸틴의 친밀한 관계를 부각하며 나발니가 왜 숨졌는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4년 전 나발리가 독극물 테러를 당했을 때 모두 푸틴을 배우로 지목했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So I don't know exactly what happened. I think it's tragic. It's terrible. It shouldn't happen. We haven't had any proof yet. 나발리 사망 이후 사흘 동안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던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발리의 죽음이 현재 미국의 모습을 일깨워준다며 급진 좌파와 사법부가 미국을 쇠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된 선거와 불공정한 판결을 거론하며 자신을 나발리에 비유한 겁니다. 트럼프는 전날 자신과 나발리를 동일 선상에 놓은 보수 인터넷 매체 사설을 링크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유일한 경선 경쟁자로 남은 헤일리는 트럼프가 한 일이라곤 푸틴에게 힘을 실어준 게 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발리를 죽인 게 누군지 트럼프는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Either he sides with Putin and thinks it's cool that Putin killed one of his political opponents, or he just doesn't think it's that big of a deal. Either one of those is concerning. Either one of those is a problem. 트럼프 정적인 리즈 체니 전 의원도 공화당의 푸틴파가 백악관을 장악하게 둬선 안 된다며 트럼프와 푸틴을 한편으로 묶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리 죽음을 계기로 공화당이 달라져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나발리 사망 72시간 만에 트럼프가 처음 입을 열었지만 누구를 비판하거나 애도하지 않았다며 정략적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은 좀 그 대표적인 배달 음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킨인데 네. 이게 사실 치킨값 비싸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좀 한 기업이 도드라지게 좀 비판을 받고 있어요. BHC인데 네. 요즘 왜 논란이 됐는지 좀 짚어주시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치킨 가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그 5월 달쯤에요. 이 BHC에서 원래 이제 국내산 닭으로 하던 순살 메뉴 7종을 브라질산 닭으로 바꿨습니다. 냉동육으로요. 브라질산 닭이 국내산 닭에 비해서 뭐 같은 크기의 닭이면 한 절반 정도 원가가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보통은 이러면 저희가 작년에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인 스킨플레이션 아니냐. 그러니까 질을 낮추면서 가격은 그대로.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격 인상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순살 메뉴 7종 브라질산으로 바꾼 것도 가격을 한 500원에서 3,000원 정도 올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유는 있다고 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도 인상되고 물류 비용도 인상되고 인건비도 인상되고 해서 이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질은 떨어졌는데 가격을 올리고 이런 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BHC의 어떤 경영이나 지배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에 저희가 이제 보통 사모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사적으로 이제 자금을 모아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이윤을 버는데, 사모펀드의 투자 행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기업을 사서 인수해서 기업의 가치를 단기적으로 올려서 기업을 팔므로써 다시 되팔므로써 이제 이익을 보는 이런 투자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요. 이 사모펀드에서 2013년에 BH를 인수하면서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BHC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고요.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좀 이따 말씀드릴 이런 프랜차이즈의 결국 가맹점주들을 조금 쥐어짜므로 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고 단기간에 엑시트를 한다고 저희가 하는데 기업을 다시 되판 것이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BHC의 영업이익률을 좀 봤더니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타 치킨 브랜드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첨단 산업의 핵심인 이 반도체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높다,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익률을 받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 영업이익률 말씀하셨으니까 이익률도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30% 좀 넘게 나왔습니다. BHC가. 근데 2위에, 그러니까 1위입니다. 지금 업계 1위고요. BHC가. 2위부터 5위까지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5%에서 17%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으니까 2위까지 가장 높은 기업보다도 한 2배 정도의 이익률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IT 기업들 보면 애플이 작년에 28%, 구글이 한 3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저희가 같은 업종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영업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비교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럼 이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본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익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프랜차이즈들을 통해서 이제 얻는 이익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닭을 파는, 그러니까 치킨을 파는 데서 오는 이익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의 그러니까 본사의 수입원이 뭐냐면 가맹점들에 대한 가맹비, 거기다 가맹점들이 새로 생길 때 인테리어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가맹점들에 계속해서 물류를 납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닭고기를 납품하고, 닭고기를 튀기는 기름을 납품하고, 치킨물을 납품하고, 이런 납품하는 데서 오는 마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진율이 BHC 같은 경우는 경쟁 업체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의 마진율이, 프랜차이즈 마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들을 보았을 때 조금 더 가맹주들을, 그러니까 닭고기 가격, 그러니까 치킨 가격을 높게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맹점주들에게 이렇게 그 원가 비용을 계속해서 전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치킨 가격을 높지 않으면 가맹점주들도 어느 정도 이윤이 나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닌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수님, 일단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BHC 최대 주주가 현재 MBK 파트너스입니다. 사모펀드. 근데 이제 사모펀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이제 싸게 인수해서 가치를 올린 다음에 다시 빠르게 파는 게 주요 수입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기업들이 어떤 이 프랜차이즈들의 이익 창출에만 몰두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게 원래 기업의 역할이고요. 기업의 존재 이유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그 이익을, 이윤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창출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외국의 많은 프랜차이즈들은 어떤 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느냐. 우선은 뭐 가맹점주들에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물류 같은 것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한다기보다는 가맹점주들이 나오는 매출들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슨 차이가 생기냐? 그러면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동을 할 이윤이, 그런 동기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메뉴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맹점주들이 조금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조금 이게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제외한 미국 대부분 나라들은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 본사 사이의 어떤 소송들은 다 민사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다 어디로 가 있냐면 공정거래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게 다른 소송의 방식인 거죠. 왜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맹점의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 본사 사이에 어떤 불공정한 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결국은 엑싯을 하기 위해서 뭐 3년에서 5년 이내에 기업 가치를 확 올려놓고 그 기업을 되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뭐 가치를 제고한다거나 메뉴를 개발한다거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가맹점주들을 약간 이 팔을 비틀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이윤을 내고 회사를 되파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엑시트를 하기까지의 그 과정 안에서 결국에는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그 피해를 좀 전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유독 사모펀드들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독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맘스터치나 설빙이나 투썸플레이스 다 사모펀드가 지금 인수한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독 좀 프랜차이즈를 선호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게 단기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면 그 가맹점이 생기는 숫자만큼 사실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프랜차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에다가 독점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원료들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지금 가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현금 창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쪽에 대한 어떤 성장성 같은 것도 있어 보여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 되게 좋은 업종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그 중에서도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쪽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가 프랜차이즈 업계와 전반적으로 좀 얽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런 프랜차이즈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또 배달 아닙니까? 이제 근데 국내 음식 배달 1위 기업, 이게 배달의 민족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도입한 이제 정률제 수수료가 논란의 또 중심에 있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배달의 민족의 어떤 가맹점, 그러니까 자영업자분께서 예를 들어서 그 광고를 하시면 정액을 내고 한 건당 88,000원 정도의 정액을 내면 그 앱 안에 이제 광고가 그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운영하고 계신 업체의 광고가 이렇게 상위 배치가 되게 되는 게 이제 원래 시스템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액제죠. 일정 액수를 내고, 물론 여기에도 이슈는 있습니다. 여러 번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 정액제를 여러 번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일종의 뭐 저희가 깃발꽂기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요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하냐 하면 그런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롭게 시스템을 하나 도입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정률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일정 부분을 떼가는, 그러니까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떼가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시스템이 사실은 2020년에 한번 배민에서 도입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정치권이나 여러 군데에서 수수료 인상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한번 취소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뭐 저희가 죽이라고 해보죠. 죽을 파시는 분이 가장 많이 지금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수수료 내시고 그다음에 배달비 부담하시고 부가가치세 같은 거 다 내시고 하시다 보면 한 4,500원 정도가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죽을 파시는 분이, 그 자영업자분께서 갖고 가시는 돈은 10,000원 중에 5,500원만 갖고 가셔야 되는, 그 안에서도 이제 원가 비용 같은 게 다 제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사실은 꼼수 인상 아니냐.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존의 그 플랫폼 기업들이 했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하면서 은근히 그 시스템으로 몰아가게 되면서 가격 인상이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도 예전에 정액제 시스템을 아직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정액제, 정률제가 있을 때 정률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벌어질 수 있냐면, 정률제가 조금 더 비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사 입장에서는 더 돈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광고 배치를 위에다 해준다거나 노출을 더 시켜준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결국은 자영업자분들의 또 다른 꼼수 비용 인상이 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교수님 이렇게 듣다 보면 결국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배달앱이 소상공인의 어떤 이익을 계속해서 좀 빨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참 배달앱이 성장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성장률이 조금 성장세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배달앱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독점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점적인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결국은 그 피해가 소비자 그리고 중간에 이 유통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아무래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교수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제 배달앱 자체가 이제 좀 성장이 좀 정체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좀 나왔는데 이제 실제로 그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이 지금 관련 통계에 좀 집계한 뒤에는 처음으로 좀 역성장을 했다고 해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보시면 언제 배달앱 온라인 음식 거래 시장이 언제 성장했을까 보면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코로나 때입니다. 2019년에 9조 7천억 정도였던 시장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에 17조 3천억으로 거의 2배가 뛰고 그 후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26조 4천억이 돼서 그 전해에 비해서 0.6% 성장이 이제 역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왜 이렇게 된 것 같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엔데믹이 되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결국 이제 외식 수요가 다시 늘고 외식 수요는 결국 이제 배달앱을 대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달앱 부분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물가에다가 배달앱까지 하면 너무 저희가 주문을 해서 먹는 것들이 배달을 시켜 먹는 것들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가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배달 앱이 또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구조 자체가 글쎄요, 누구에게도 별로 좋은 구조가 아닌 것 같은 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달앱 시장 자체는 지금 약간 정체기로 들어가 그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배민에서 정률제를 갖고 오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최근에 영업 환경이 안 좋아졌으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타개하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값은 저희가 시켜 먹는 주게 가격은 10,000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누군가의 부담이 늘어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중간에서 이거는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실제로 그 죽을 만드시거나 음식을 만드시거나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이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치킨 프랜차이즈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 치킨 프랜차이즈가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3만 개가 안 됩니다. 이미 사실은 우리나라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이 이미 과포화된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폐업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또 다른 부담을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 지워주는 구조가 아니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눈 공정거래 이슈로서 다뤄서 분명히 어떤 시정 조치들이 정부의 역할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이 배달앱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공유경제라는 개념이랑도 좀 맞물려 있잖아요. 이 공유경제가 좀 모델이 좀 한계에 부닥쳤다라는 뭐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개념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한계가 있는지. 네, 플랫폼 등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를 공유하게 되는 저희가 생각하면 자동차를 공유하는 서비스 혹은 저희가 숙박시설을 공유하는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경제를 공유경제라고 하고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MZ들의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를 또 보면 소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험을 중요시하고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뭔가를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그냥 공유하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소비 트렌드로서도 최근에 곽광을 받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ICT가 워낙 발달해 있기도 하고요. 그렇긴 합니다. 공유경제가 얘기가 많이 되고 많이 발전해 오고 뭐 미국에서도 발전해 오고 우리나라에서 발전해 온 부분이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포르투갈 분한테 얘기를 하나 들은 게 리스본에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민들이 살 집이 별로 없어지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포르투갈이 유럽에서는 좀 소득이 약한 데인데 소득이 좀 높은 나라에서 특히 날씨 안 좋은 스웨덴 같은 좀 나라에서 자꾸 이쪽에 와서 별장을 사기 시작한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날씨가 좋으니까 자꾸 기존에 렌트를 주던 집들을 이제 공유 경제를 통해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을 돌리게 되니까 거기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가실 데가 이제 없게 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공유경제가 폐해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유경제 안에서 일하시는 플랫폼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냐. 뭐 저희가 사실 비 오는 날 라이더분들 막 뭐 한편으로는 되게 시간 맞추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도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공유경제의 또 그 그늘을 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산사태 정보 시스템은 산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논과 태양광 시설 등 일반 경사지로까지 확대됩니다. 네, 여기에 강수 정보까지 더해 실시간 산사태 예의 경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큰 산사태가 났던 경북 예천군 벌방리입니다. 황토물이 마을을 덮치면서 쑥대밭이 됐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경사가 심한 지역이지만 산지가 아니라 농지로 구분돼 지도에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산간에 인접한 경사지까지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표출됩니다. 국토부와 행안부 등으로부터 농지와 민가, 태양광 시설 등 경사지 정보를 받아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상청으로부터 실시간 강수 정보를 받아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선된 산사태 정보 시스템으로 보면 비가 내리는 상황에 예천군 지역도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바뀝니다. 또 남해 부근의 3등급 이하의 산사태 위험이 낮았던 지역도 극한 호우를 고려하자 1등급 지역으로 바뀝니다. 산사태 위험에 대한 예보뿐 아니라 실제 기상 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경보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시간 강우를 반영하여 산사태 위험도가 변하고 산악 이외에 농지나 일반 도로 등의 산사태 위험 지역도 확인이 가능해 예측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대형 산불이 잦은 동해안에 이어 경북과 강원도의 산불 감시에 인공지능이 동원됩니다. 산불 발생을 초기에 감지해 대형 산불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이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산림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휴양 치유시설 등 산림 복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00차례 넘게 발생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106회로 전년보다 29회, 약 38%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총 16회로 예년의 10.4회보다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동해 해역과 북한 길주군의 연속 지진이 지진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직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류현진의 국내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친정 구단 한화 이글스는 최근 류현진 측에 국내 복귀 시 계약 조건을 제시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류현진의 MLB 잔류 시도가 진행 중이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지만 손혁 단장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이어왔고 복귀 시 최고 대우를 해준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 후기 반외세 운동인 동학 농민혁명이 발생한 지 올해로 130년이 됐습니다. 혁명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전북 정읍에서는 고부 농민봉기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죽창과 깃발을 든 농민들이 저벅저벅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윽고 삼거리 말목장터에 모인 전봉준과 농민들. 오늘의 거사가 무엇을 위한 건지 감나무 아래에서 다시금 결의를 다집니다. 안으로는 탐낙한 관료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행포한 강적의 무리를 축멸하고자 하며
때는 1894년 음력 1월 10일 탐관오리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다시 부임한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 1000명이 모여 고부읍을 점령한 뒤엔 수탈당한 쌀을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악질 관리들의 죄를 물었습니다. 이번 봉기 제연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농민군의 염원을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사료와 구전을 바탕으로 꾸려졌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봉기가 동학 농민혁명과 의병항쟁, 3.1운동, 4.19, 그리고 5.18과 60 민주항쟁의 역사로까지 면면하게 이어졌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130주년, 올 한 해는 동학혁명에 역사적 의미를 더할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학술 대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세계 혁명 도시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백성들을 구원해 편안하게 하자던 130년 전 선조들의 함성이 끊어지지 않는 메아리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인 충남대가 충남도청에 있는 내포 신도시에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소재지를 넘어 교육시설을 둘 수 있게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초광역 국립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 신도시에 충남대학교 캠퍼스 설립이 추진된 건 지난 2015년 7월입니다. 이후 도와 대학이 수차례 협약을 맺고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지만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립학교 설치령에 대학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벗어나 투자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목을 잡았던 이 법적 규제가 지난해 11월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충남대, 홍성군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긴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내포 캠퍼스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고 2035년까지 1,100명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의 특성을 담은 농축산과 해양수산 관련 학과 등을 신설하고 대학원과 연구센터도 차례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첨단 그린 융합 캠퍼스를 신설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해양, 수산, 그린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와 또 친환경 모빌리티 이런 그 충남도의 주력 산업들이 포함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충남대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교육부에 내포 캠퍼스 설립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대 내포 캠퍼스는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으면 이곳 5만 평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200억 원 상당의 부지 매입비와 국비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서 미래 농업과 또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내포 혁신도시 활성화도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캠퍼스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2026년 상반기 첫 삽을 뜨게 돼 충남대는 대전과 세종, 충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캠퍼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설 연휴 빈집에 들어가 군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6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때 이 남성을 잡았던 형사의 눈썰미가 이번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서성입니다. 40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저금통과 기금속이 든 가방을 메고 골목길을 벗어납니다. CCTV에 포착된 40대 남성 A씨는 지난 설 연휴 울산에 있는 주택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창문을 깨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방충망이 없지 않았나. 방충망이 있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집이 다 방충망이 돼 있어서 다행이다. A씨 범행은 금세 꼬리가 잡혔습니다. 빈집 센서 등이 켜지는 걸 보고 범행 시간을 포착한 경찰. 동선을 추적해 범행 전 슈퍼마켓에 들은 A씨 얼굴을 찾았고 수사에 나선 형사는 단번에 A씨가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알고 보니 6년 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때 A씨를 잡았던 형사가 이번에도 얼굴을 알아보고 추적에 나선 겁니다.
15년차 베테랑 형사의 기억력에 범인은 범행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그 부근에서 슈퍼마켓에서 음료수를 사 먹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에 제가 6년 전에 검거했던 피해자와 동일 범임을 알 수가 있었고요. 민경이는 체포 순간 맞닥뜨린 A씨도 얼굴을 알아보고 순수히 체포에 응했고 인사까지 했다고 기뜸했습니다. 경찰은 무단 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다른 범죄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차량 고립이나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방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5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30cm의 큰 눈이 오겠고요. 내일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도, 대전은 3.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9도, 부산 10도 등으로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영동 지방의 눈은 글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기온은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며 주 후반에는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